민우야, 너희한테 보내는 생활비 이제 그만 보낼게. 그리고 너희 신혼집 전세금도 회수하려고 한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전세금을 회수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돈을 모으려고는 했니? 내가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좋은 곳에서 밥 먹으면서 나를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한 어머니와 아들 내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그 갈등을 통해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를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세,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한의원을 연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는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만큼 제 인생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약재의 향기, 조용히 끓어오르는 약탕기 소리, 이 모든 것이 제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텅 빈 진료실에서 혼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자니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이 정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걸 보면 제 마음속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한의원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지만 제 인생의 시간은 멈춘 듯한 기분이에요.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로 북적였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조용합니다. 특히 이번 설날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드네요. 매년 아들 내외가 와서 북적북적했었는데 올해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휴대폰에 찍힌 아들의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을 이 한의원에서 얻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며 제 존재의 가치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은 치료하지 못했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한의원에서 시작된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된 한약재처럼 쓴맛이 나는 인생 이야기도 있지만 그 끝에 달콤한 화해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은 온통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약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밭 한쪽에서 약초를 키우는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약탕기에 약을 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밭에서 직접 캔 약재들을 손질하곤 하셨죠.
약재를 잘게 써는 아버지의 손놀림은 항상 정확하고 세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마치 대단한 의술을 가진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참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시골길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논밭에서 놀았고, 밤이 되면 가족이 모여 아랫목에서 군부를 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충격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리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나가셨고, 저와 동생들은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약재를 보며 언젠가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시간은 흘러 저는 한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고된 학업이었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열정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대학 시절을 보내며 제 삶의 방향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졸업 후 한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와 한의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의원을 처음 열던 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갓 27살이었어요. 작은 건물에 들어선 한의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약재를 만지던 모습을 떠올리며 저도 진료실에 앉아 한약재를 손질하곤 했죠. 환자들이 한약을 다 먹고 회복되었다며 다시 찾아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 다녔는데 해외 파견 근무가 잦아 결국 저희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한의원이 있었고 그것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한의원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마치면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제가 힘든 줄도 모르고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곧잘했고 특히 제게 엄마가 하는 일 도와주고 싶어. 라고 자주 말했어요. 중학생 때부터는 한의원에 와서 간단한 서류 정리나 환자 접수를 돕기도 했습니다. 민우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밤늦게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제 꿈이 아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생각에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제게 남은 힘을 다해 그 꿈을 이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우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끼리 소박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의 떡 케이크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민우는 의대 6년 동안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식 날에는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성실한 학생이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민우가 병원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약사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병원장인 장인어른의 권위에 조금 눌리긴 했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제 헌신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우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오해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쌓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건 민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사돈 어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요즘 한의원 운영하시기 힘들죠? 요즘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더 믿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말이 마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듯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며느리의 태도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후 아들 내외가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제가 첫 방문을 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신혼집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다소 불편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한약 드시고 속 안 좋으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약사라서 그런지 그런 사례가 많이 들어와요. 어머님도 이제는 현대의학을 더 믿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한약과 침을 통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며 자부심을 느껴왔던 제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보내는 생활비가 있었지만 며느리의 SNS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주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곤 했거든요. 제가 보내준 돈이 그런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서운함도 컸습니다. 매년 아들 내외는 사돈댁을 먼저 찾았고 우리 집은 늘 후순이었거든요. 한 번은 설날을 앞두고 민우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우야, 이번엔 우리 집에 먼저 올 수는 없겠니?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병원장이시잖아. 예의상 먼저 찾아뵈야 해 이해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의원에 찾아온 아들 내외의 태도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약재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렸고 환자들이 많을 때는 비위생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한의원이 며느리에게는 마치 불편하고 촌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점점 바빠졌고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대화의 대부분은 장모님 이야기가 차지했습니다. 장모님이 사주신 소파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소개해주신 병원장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마치 저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설날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엄마, 이번에 장인어른께서 가족여행을 선물해 주셔서 괌에 가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세뱃돈 봉투가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 내외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날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이 공간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제게 위안과 자부심을 주던 이 공간이 갑자기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진료실 구석구석에 켜둔 온열기가 덜덜 떨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 한약재의 향기도 그날따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매달 생활비로 보낸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러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보낸 정성과 마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의원에 앉아 지난 4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설날 아침에 받은 민우의 문자 한 통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한꺼번에 건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괌에 가요. 죄송해요. 단 몇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오랜 세월 제가 참아왔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의원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비해둔 세뱃돈 봉투와 작년에 민우 부부가 선물로 준 머플러가 놓여 있었어요. 문득 작년 설날 아침에 민우와 며느리가 찾아와 전해주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이제는 저를 위로하지 못하더군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아들 부부를 더 많이 이해해줬어야 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헌신적으로 모든 걸 내어줬던 게 문제였을까? 며칠 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장인 어른이 갑작스럽게 가족 여행을 예약을 하셨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민우야, 설날 아침에 엄마 혼자 있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장인 어른은 병원장이시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먼저 챙겨야 할 분들이잖아요. 너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 엄마는 이렇게 뒷전이어야만 하니?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한의원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를 먼저 하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님, 민우 씨가 생활비를 줄일까봐 걱정하던데요? 저희가 괌에 간 게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그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서운하냐고요? 서운함을 넘어서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단지 생활비 문제로 보였던 걸까요?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해준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희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한약이 조금 구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약사 입장에서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평생 일군 한의원이 너희한테는 구식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게 내 전부야.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내가 알겠니?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그날의 대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몇 주 뒤 민우가 한의원에 들렀을 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희한테 보내는 생활비 이제 그만 보낼게. 그리고 너희 신혼집 전세금도 회수하려고 한다. 민우는 처음에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너희는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한지. 내가 너희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도 너희가 점점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전세금을 회수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돈을 모으려고는 했니? 내가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좋은 곳에서 밥 먹으면서 나를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저는 끝까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평생 일군 한의원을 하찮게 여겼을 때도 난 참고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한의원에서 오랜만에 한약을 다렸습니다. 약재 냄새가 한의원에 퍼지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의원에 혼자 앉아 약재를 손질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온 전화였죠. 긴 침묵 끝에 들려온 민우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집에 찾아갈게요. 사실 저는 그 전화가 오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시 마주하기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것은 저 역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말 아침 민우와 며느리가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는 다르게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민우는 한의원 문을 열자마자 망설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에 놀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우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엄마를 소홀히 했고 미연이와 함께 엄마의 자부심이었던 한의원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야, 이제 됐다.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도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모님과 비교하면서 엄마의 자리를 점점 작게 만들었던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사로서의 자부심이 크다 보니 어머님의 한의학을 함부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한의원이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걸요. 여기에는 어머님의 인생과 사랑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한약 조제하시는 모습을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약을 받은 환자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의원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지금까지 쌓였던 오해와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저 역시 제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서운함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먼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마다 한의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도울게요. 현대의학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한의학적인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한의학을 이제 아들이 인정해주고 함께하겠다고 나선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한약 조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약사로서 한약재의 특성과 효능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와 며느리는 매주 주말마다 한의원에 찾아와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현대의학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며느리는 약사로서 한약 조제를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민우와 며느리가 다시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몇 장의 은행 송금 내역서와 약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생활비로 보내주셨던 돈,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 중 일부를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전부를 갚을 형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금액도 꾸준히 갚아나가겠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그 돈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거야. 갚으라는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었어. 너희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만족해. 하지만 민우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게 부끄러워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엄마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머님 마음까지 위로해드릴 수 있는 며느리와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한 달 뒤 민우와 며느리는 지금까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사치스럽게 살았던 걸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검소하게 살면서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려고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아들 내외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지역사회에서 한의원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우가 직접 후원자들을 연결해 준 덕분이었죠. 엄마, 이제 한의원을 단순히 진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협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게 엄마가 평생 꿈꾸셨던 거 아니에요? 민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마지막 꿈을 아들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한약 한 첩을 마시고 민우가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제게 전해주는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과거의 서운함을 녹이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의원은 단순히 저의 공간이 아닌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몸을 치유하는 공간이고 우리 가족에게는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죠. 돌아보면 그 설날의 서운함과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화해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큰 상처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저희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의원에 들어서면 환자들이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고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활동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행복이 밀려옵니다. 한의원의 진료실 한쪽에는 이제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한방의료봉사센터. 이 현판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벅차오릅니다. 이 공간은 이제 단순히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곳을 넘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한 할머니가 한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가 무료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도움 하나하나가 생명줄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제 역할이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으니까요. 이제는 아들 민우와 며느리 미연이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약사로서 한약재를 관리하며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민우는 현대의학적인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돕고 있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어쩌면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을요. 돌아보면 그 설날의 서운함과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었나 봅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제 삶의 초심을 찾을 기회도 없었겠죠. 때로는 가족 간에 쓴소리를 하고 서로에게 용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달콤한 화해와 행복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도 서운함과 갈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고 사랑으로 감싸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다시 손을 잡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제 삶은 단순히 환자들의 몸을 치료하는 일을 넘어 가족의 사랑을 치유하고 함께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의원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치유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